할머니, 할머니, 한참 후에야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니? 무슨 일이라도 났니? 말순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탓인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잠시 그 잠긴 방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거야.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더 설명하려고 하자 말순은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방은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야. 내가 죽더라도 열지 마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박말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펴고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 외곽 단독주택의 작은 마당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말순은 매일 같은 시간에 빗자루를 들고 나가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의 숨결이 남은 곳이야. 꼭 지켜야지. 혼잣말을 하며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청소하는 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은 이 아침 풍경 속에서 말순은 거실로 들어가 손녀 서진의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쌀을 씻고 밑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는 말순의 모습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바라본 거실 한편에는 굳게 잠긴 작은 방의 문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는 여러 겹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문틈으로는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말순은 그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 방에 무언가를 감춰둔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대학생인 서진이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22살의 서진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치고는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밝은 성격에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언제 아팠다고 그러니. 말순은 서진 앞에 따뜻한 밥과 찌개를 놓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어릴 때부터 그 잠긴 방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냥 창고야. 쓸데없는 물건들만 들어있어. 하지만 서진에게는 어릴 때부터 지켜온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거실을 지날 때면 항상 그 작은 방의 문을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서진이 학교로 떠나면 말순은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방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말순의 시선은 자꾸 그 잠긴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끔 그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말순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2층에 월세로 들어 사는 세입자 정우는 30살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야근이 잦았지만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예의도 바르며 말순은 정우 같은 세입자를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오래돼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려니 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낮고 젖은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고 때로는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특히 그 소리가 나는 곳이 1층의 작은 방 쪽인 것 같아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쥐나 고양이가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한 결과 소리의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에 특히 소리가 심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내는 소리 같기도 했고, 때로는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정우가 출근길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1층에 창고 같은 공간이 있나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없을 거야. 집이 오래돼서 삐걱거리는 소리겠지.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고 목소리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순이 그 잠긴 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두려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더욱 주의 깊게 아래층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또다시 그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의 움직임 같았습니다.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우의 마음속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그 이상한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때로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 섞여 들렸습니다. 정우는 밤잠을 설치며 아래층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반복했고 동료들이 컨디션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정우야,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아, 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정우는 동료에게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그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 그리고 해가 뜨기 직전까지 그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평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넘어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급히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잠긴 방 쪽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그 방 근처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작은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용기를 내어 말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한참 후에야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말순은 놀란 듯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말순이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니? 무슨 일이라도 났니? 말순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탓인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뭔가 긁는 소리랑 낮게 우는 소리까지. 방금도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잠시 그 잠긴 방을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거야. 나무가 수축하면서 나는 소리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더 설명하려고 하자 말순은 갑자기 단호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 방은 절대 열면 안 되는 방이야. 내가 죽더라도 열지 마라. 말순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방 안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그 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더 이상 묻지 마. 말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정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그 잠긴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다른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대학에서 돌아왔을 때 정우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1층에 있는 그 잠긴 방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방이요? 그냥 창고예요. 할머니가 옛날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하지만 서진의 대답에도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자물쇠를 채워놨을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방 얘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건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서진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도 그 방에서 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서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요. 새벽마다 들려오는. 서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서진도 분명히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한밤중에 몰래 방에서 나와 그 잠긴 방 앞에 섰습니다. 정우는 우연히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진은 방문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곧요. 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며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가끔 방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밤새 본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그 잠긴 방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듯 속삭이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요?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아래층 상황을 살폈습니다. 말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고 서진은 아침을 먹으며 할머니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꾸 그 이상한 집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우는 혼자 카페에 앉아 이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분명히 그 방 안에 누군가 있어. 서진이 대화하는 걸 직접 봤으니까. 정우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단독주택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일부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대학에서 돌아오기 전에 말순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말순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우야.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할머니, 어젯밤 일로 죄송했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다.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겠니? 말순의 표정은 어제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집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럼 30년도 넘게 살았지. 서진이 엄마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 서진이 엄마요? 서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말순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칼로 물을 썰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이 엄마는 서진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키우게 된 거야.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서진의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 정우 씨도 일찍 오셨네요.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우는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서진은 그 방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의도적으로 서진과 말순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약 드셨어요? 서진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너도 몸 조심해야 해. 네, 할머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서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순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먹어라. 정우는 이 대화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예상대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소리가 더 크고 분명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 잠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방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 같았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물 좀. 그 목소리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그 방 안에는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더 자세히 들으려고 문에 바짝 붙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놀라서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체념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제 다 들으셨군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서진 씨, 도대체 그 방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엄마예요. 엄마요?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살아계세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뭐요? 할머니가 엄마를 그 방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벌써 30년째. 정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째 한 방에 갇혀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왜요? 왜 그런 일이? 엄마는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를 해치려고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30년이나 가둬놓을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가 다시 위험한 일을 할까봐 두려워하세요. 그때 그 방 안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서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방문에 다가갔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곧 해결할게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우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진의 엄마가 30년째 그 작은 방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서진은 그날 이후로 정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고 저녁에도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혼자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이 집과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이 집의 과거 기록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쉽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말순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서진도 대학에 간 상태였고 집에는 정우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1층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낡은 흑백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는 분명 어린 서진이었고 여자는 서진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서진의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정우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병원 기록지였습니다. 윤정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산후우울증 치료 중이라는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소견이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자해 및 영아 유기 위험성이 높음.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함.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욱 충격적인 서류가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서였습니다. 윤정미가 아이와 함께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고 신고자는 박말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서류들을 보며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엄마 윤정미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어린 서진을 해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순이 서진을 보호하기 위해
윤정미를 그 방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했다고 해도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둔 것일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말순과 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특히 말순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녀를 보호하려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을 30년 동안 감금한 것에 대한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또다시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절절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누가 좀 도와줘. 윤정미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좁은 방에만 있었으니 건강 상태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방 앞에서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2층에 사는 세입자예요. 정우라고 합니다. 세입자?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나요?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서진 씨와 말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서진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키가 얼마나 클까요? 엄마로서 딸의 성장한 모습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키는 중간 정도이고 예쁘게 생겼어요. 대학생이고 성격도 밝고 착해요. 대학생? 우리 서진이가 벌써 대학생이구나.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계신 거예요? 글쎄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니까 아마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이 좁은 방에서 보낸 윤정미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제가 서진이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서진 씨도 다 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돌아보니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정우 씨, 엄마와 얘기하고 계셨군요. 서진 씨, 이제 정말 모든 걸 아시게 됐네요. 저희 가족의 슬픈 비밀을. 서진은 정우와 윤정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과 함께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거운 비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진이 방문을 통해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왔구나. 이분이 정우 씨라고 하시는데 참 좋은 분 같다.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대화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정우 씨는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우는 이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절절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서진에게 이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얘기할까요? 집에서는 할머니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오후 시간 둘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커피 잔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주세요. 저도 이해하고 싶어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살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산후우울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저를 해치려고 했대요. 어떻게 해치려고 했나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안고 강으로 가려고 했다고 해요. 다행히 할머니가 뒤따라가서 막았지만 그 이후로 엄마는 더욱 위험해졌대요. 정우는 그 상황을 상상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를 그 방에, 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했어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병원에 입원시키면 평생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우셨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서진 씨는 언제부터 엄마가 그 방에 있다는 걸 알았나요?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10살 때쯤 처음으로 엄마와 대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그 방 앞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봤거든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우면서도 신기했어요. 제게도 엄마가 있다는 게,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있다는 게, 서진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머니 몰래 자주 엄마와 대화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들려드리고 정우는 서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시간 감각도 없으시고 가끔 제가 아직 아기인 줄 아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처럼 위험하지도 않으시고 저와 정상적으로 대화도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무서워하세요.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엄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로요? 한번 위험했던 사람은 언제든 다시 위험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온 일이 드러나면 할머니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세요. 정우는 말순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을 감금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나이가 들어가시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시고 서진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카페에 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서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진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요. 둘은 급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구급차가 와 있었고 말순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서진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고 정우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우도 당황했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그 방에 있는 윤정미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방 앞에 가서 윤정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서진 씨도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가요?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서진 씨가 돌아오면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지새운 탓에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뇌졸중이 맞아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것 같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큰 걱정을 안고 사셨나 봐요. 정우는 그 걱정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윤정미를 숨겨두고 살아온 부담감이 말순의 건강을 해쳤을 것입니다. 엄마께는 말씀드렸나요? 아직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그 잠긴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하세요. 간병사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유언장을 수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병원을 방문했고 말순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서진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말순의 상태가 안정되자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정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나이든 변호사는 서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말순 씨가 유언장을 대폭 수정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말순 씨가 이 집과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누구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미 씨라는 분입니다. 아마 서진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데 맞나요? 서진은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우도 놀라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정미 씨는 30년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종된 상태인데 어떻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윤정미 씨가 어디에 계신지 아시나요?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저희 집에 계세요. 서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계시다고요? 그럼 왜 30년 동안 실종 상태로?
변호사는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왜 재산을 엄마에게 상속한다고 한 것일까요? 서진은 그 잠긴 방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집과 재산을 모두 엄마께 물려주신대요. 뭐라고? 어머니가 왜 갑자기? 윤정미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엄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둬두신 것에 대해서. 서진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서진아,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니?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법적 절차가 복잡할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실종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때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고 유언장까지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엄마를 숨겨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 직접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진이에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서진아, 왔구나. 할머니가 미안하다.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신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내 엄마를 너무 오랫동안 가둬두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위험했어. 너를 해치려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했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할머니, 이제는 놓아줘야 해. 내 엄마를. 그리고 할머니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해. 말수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지금 갑자기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 할머니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정우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서진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정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정우 씨는 왜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의 집 일인데.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서진 씨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정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둘은 윤정미를 안전하게 밖으로 모시고 나갈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서진과 정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진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고, 교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경험이 있는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태현 박사는 가족치료 전문의로 복잡한 가족 갈등 해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김 박사는 놀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30년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밖으로 나오면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김 박사는 우선 윤정미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는 정우와 서진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잠긴 방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오늘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정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김 박사가 방문 앞에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미 씨. 저는 김태연이라고 합니다. 의사예요. 의사요? 저 아픈 건 아닌데요.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서진 씨가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김 박사는 1시간 넘게 윤정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윤정미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김 박사는 서진과 정우에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물론 장기간의 격리로 인한 사회 적응 능력 저하는 있지만 위험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럼 이제 밖으로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김 박사는 우선 윤정미의 실종 신고를 취소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큰 결심을 하고 그 방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우와 김 박사가 함께 있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응급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여러 개의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정미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말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엄마. 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미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는 작은 빛도 너무 밝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서진이니? 윤정미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네, 엄마. 제가 서진이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서진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천천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정미는 거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김 박사는 윤정미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으니까요. 며칠 후 윤정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 영양실조와 비타민 결핍, 근육 위축 등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신과 검사에서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산후우울증은 거의 치료된 상태였고 현재는 장기간의 격리로 인한 사회적응 장애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모녀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엄마가 너무 미안해. 윤정미는 서진을 보며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편 말순도 점차 회복되어 윤정미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정미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말순은 윤정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제가 그때 정말 위험했으니까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윤정민은 오히려 말순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은 너무 길었어. 너를 다시 잃을까봐 무서워서.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나아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이 정우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정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사회적응 훈련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김태현 박사의 도움으로 법적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윤정미의 실종 신고는 취소되었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말순에 대한 처벌은 없었습니다. 말순도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집은 결국 팔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고 세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날 서진은 그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윤정미가 30년 동안 써온 일기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깊은 후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네. 내가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진이 목소리가 많이 컸다.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 하루빨리 나가서 서진이와 함께 살고 싶다.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 서진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윤정미의 이름으로 된 유산으로 마련한 집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우도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첫날, 윤정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자유롭게 밖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언제든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정미의 사회 복귀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계는 물론 바뀐 세상의 모습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정우, 그리고 말순의 도움으로 윤정민은 조금씩 변화해 갔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며 진짜 엄마의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해요, 엄마.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서진은 어머니의 조급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민은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윤정민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서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는 서진이와 비슷하네. 서진이도 저렇게 귀여웠는데.
윤정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미가 점점 일상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몇 달 후 서진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는 윤정미와 말순, 그리고 정우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정미에게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딸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윤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축하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계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서진도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번째 기념일이었습니다. 졸업 후 서진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윤정민은 딸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서진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우리처럼 힘든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한편 정우와 서진의 관계도 깊어져 갔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서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나요? 서진은 정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요. 정우의 답변에 서진은 감동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윤정민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입혀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예쁘다. 엄마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엄마도 예뻐요. 오늘은 엄마도 새 한복 입으세요. 모녀는 서로를 예쁘게 치장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후 네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각자의 방이 있으면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모든 방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기는 방은 없었습니다.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와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윤정민은 가끔 그 어둡고 좁은 방에서의 30년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윤정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우리가 더 감사하죠.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모든 문이 열렸네요. 이제는 우리 모두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방의 문이 열린 후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